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개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무겁다는 느낌. 거울을 보니 어제와 다른 얼굴. 눈밑이 푸석하고 볼이 평소보다 통통하고 목 라인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있고 반지가 평소보다 꽉 끼고 신발끈을 묶을 때 발등이 답답합니다. 전날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얼굴이 붓고 손발이 둔해지고 옷이 괜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날들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덜 먹어야 하나, 짜게 먹어서 그런가, 물을 줄여야 하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붓기 빼는 법, 붓기 빼는 차, 디톡스 주스, 이런 단어들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예전 사람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팥을 먹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작고 붉은 콩 하나로 몸의 무거움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 팥 이야기를 조금 길게 조금 천천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다이어트 이야기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해독 이야기들도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몸이 무거워질 때마다 다시 찾아온 아주 오래된 음식 이야기입니다. 팥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동아시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에서 10,000년 전 중국 황하 유역과 양쯔강 유역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서 사람들은 야생에서 자라던 작은 붉은 콩을 조심스럽게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중국 허난성의 신석기 유적지에서 탄화된 팥을 발견했을 때 그 크기는 지금 우리가 먹는 팥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야생 팥은 겉이 단단하고 속은 거칠었으며 맛도 씁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다양한 작물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기후는 거칠었고 흉년은 잦았고 저장하지 못하면 겨울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팥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썩지 않고 벌레가 잘 생기지 않고 오래 저장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여름의 습한 날씨에도 가을의 건조한 날씨에도 팥은 끈질기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팥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팥이 여기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저장성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의 팥은 지금처럼 달지도 않았고 식감도 거칠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맛만 놓고 보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벼가 있었고 기장이 있었고 조가 있었는데 굳이 작고 단단한 이 붉은 콩을 애써 기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어 심고 거두고 나누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먹고 나면 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몸이 붓고 무겁고 기운이 가라앉아 있을 때 팥을 먹으면 며칠 뒤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름철 습기가 많을 때, 겨울철 움직임이 줄어들 때, 출산 후 회복할 때 팥을 끓여 먹으면 몸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팥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약에 가까운 음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오래된 의서 본초 강목을 보면 팥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적두는 몸에 쌓인 물을 다스리고 부기를 내리며 소변을 원활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몸 안에 정체된 수분,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 무거움을 만드는 원인들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 부기, 순환 저하, 대사 정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여름철 습도가 높아 몸이 쉽게 무거워질 때 팥을 끓인 적두탕을 생활 속 음료처럼 마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관리였습니다. 농부들은 논일을 마치고 팥물을 한 사발 마셔 몸의 열기와 습기를 정리했습니다. 도시의 상인들은 더운 여름 팥죽 가게에서 시원한 적두탕을 사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인식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거의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국에서는 몸이 부었을 때 산후에 겨울철에 팥죽을 먹었습니다.
특히 동짓날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팥죽을 끓였습니다. 동짓날 팥죽을 끓여 집안 곳곳에 나누어 두는 풍습도 이런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단순히 미신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 무렵이면 겨울이 깊어지고 몸의 움직임도 줄어들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환이 느려지고 몸에 무언가 쌓이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몸에 쌓이는 것을 정리해줄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팥은 무언가를 더하는 음식이 아니라 쌓인 것을 정리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뒤 산모에게 팥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출산 후 몸에 쌓인 것들을 천천히 정리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여름철 더위를 먹었을 때 팥을 끓여 천천히 식혀서 마셨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농번기가 끝나고 몸이 지쳤을 때 팥죽에 찹쌀로 만든 새알을 넣어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몸이 무거울 때 팥으로 정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팥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에서는 팥을 아즈키라고 부르며 지금까지도 경사와 시작의 음식으로 사용합니다. 아이의 탄생, 성인식, 결혼, 새해와 같은 새 출발의 순간마다 팥이 등장합니다. 일본 교토의 오래된 찻집에서는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만든 팥 양갱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팥이 디저트로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 전통 의학인 한방에서도 팥은 부기를 다스리는 중요한 재료로 다뤄집니다. 특히 임신 중 부기가 심할 때 팥을 조금씩 꾸준히 먹게 했고 출산 후 젖이 잘 돌지 않을 때도 팥물을 권했습니다. 이건 팥이 몸과 마음을 정리해주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팥 음식은 의외로 아주 담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시루코라는 팥죽도 설탕을 적게 넣어 팥 본연의 맛을 살립니다. 팥을 디저트가 아니라 조절의 음식으로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도 팥은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채라는 음료에 팥을 넣어 먹습니다. 코코넛 밀크, 얼음, 팥이 어우러진 이 음료는 더운 날씨에 몸에 열을 식히고 부기를 빼는데 도움을 줍니다. 태국에서는 타오후안이라는 부드러운 두부 디저트에 팥을 곁들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부붓 잉징이라는 팥죽을 코코넛 밀크와 함께 만들어 먹습니다. 더운 지역일수록 몸의 수분이 쉽게 정체되기 때문에 팥처럼 배출을 돕는 식재료가 자주 쓰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할로알로라는 빙수에 팥을 넣어 먹는데 이것 역시 단순히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위를 식히면서 몸을 정리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팥을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아주키 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건강식품 매장에서 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지방이 적고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채식 식단이나 저염 식단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 팥으로 만든 빵이나 팥을 넣은 샐러드를 선호합니다. 영국의 한 요리 연구가는 팥을 서양의 렌틸콩과 비교하며 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재료로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보입니다. 나라와 문화는 달라도 팥을 먹는 목적은 거의 같았습니다. 몸이 무거울 때, 부기가 있을 때,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 천천히 회복하고 싶을 때 팥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팥이었을까요? 왜 수많은 콩 중에서 사람들은 몸이 무거울 때마다 팥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팥 안에 들어있는 성분에 있습니다. 팥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일반 곡물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팥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붓는 이유는 나트륨이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칼륨이 있으면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함께 물도 정리됩니다. 그래서 팥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기가 가라앉습니다. 팥에는 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몸의 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게 팥이 단순히 물을 빼는 게 아니라 몸의 흐름을 정리한다고 표현되는 이유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성분으로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붓기는 단순히 물이 차는 것만이 아니라 염증과도 관련이 있는데 안토시아닌이 이 부분을 도와줍니다. 또한 팥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 B, B6이 고루 들어있어서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팥의 식이섬유는 100g당 약 17에서 18g입니다. 이건 현미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팥의 지방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100g당 1g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팥은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팥의 작용 방식입니다. 팥은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땀을 내게 하거나 갑자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몸의 흐름을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래서 팥을 먹으면 확 빠지는 느낌보다는 며칠, 몇 주에 걸쳐 몸이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점에서 팥은 이뇨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뇨제는 짧은 시간 안에 물을 빼는 데 집중합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몸이 더 쉽게 붓는 상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항상 위기 상태라고 인식하게 되면 물을 더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팥은 몸에게 이제 정리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도 회복기에도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팥이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럼 팥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익혀서 담백하게 꾸준히. 가장 기본은 팥물입니다. 팥 한 컵을 깨끗이 씻어 찬물에 2~3시간 정도 불립니다. 불린 팥을 냄비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센 불에서 끓입니다. 끓어오르면 약 5분간 더 끓인 뒤 이 찬물은 버립니다. 이 과정을 데치기라고 하는데 팥의 떫은 맛과 사포닌의 쓴맛을 줄여줍니다. 데친 팥을 다시 씻어 새 물을 넉넉히 부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입니다.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은근하게 끓이면 팥이 부드럽게 익습니다. 이렇게 만든 팥물은 짜지도 않고 속을 자극하지도 않으면서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루에 1~2잔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고 3일 안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팥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쌀을 많이 넣지 않는 겁니다. 팥이 죽가 되고 쌀은 보조 정도면 충분합니다. 팥 2컵에 쌀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팥을 먼저 부드럽게 끓인 뒤 으깨거나 체에 걸러 팥물과 팥 앙금을 분리합니다. 여기에 불린 쌀을 넣고 천천히 끓이면 부드러운 팥죽이 완성됩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과하면 오히려 부기를 유발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팥밥도 좋은 선택입니다. 평소 먹는 쌀에 팥을 10에서 20% 정도 섞어서 밥을 지으면 됩니다. 팥을 미리 한번 데쳐서 밥솥에 넣으면 쌀과 익는 시간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팥과 정말 잘 맞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팥은 그 다음에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호박 팥죽을 자주 먹었던 것입니다. 늙은 호박 반 통을 깍둑 썰기해서 팥물에 함께 끓입니다.
호박이 무르익으면 으깨서 팥과 함께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호박 팥죽이 됩니다. 팥차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팥을 약하게 볶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됩니다. 은은한 고소함이 있고 부담 없이 자주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팥은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력이 많이 떨어진 분이나 몸이 너무 마른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팥은 몸에서 나가는 흐름을 돕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미 몸이 약하거나 기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푹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설익은 팥은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팥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팥죽에 설탕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팥 자체도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단맛을 더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은 팥 껍질을 제거하고 팥 앙금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팥을 매일 먹어도 되나요?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루 한 컵 정도의 팥물이나 일주일에 서너 회 정도 팥죽이 적당합니다. 팥을 먹으면 살이 빠지나요? 팥은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부기를 빼는 것과 체지방을 줄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몸이 가벼워지면서 활동량이 늘고 그 결과로 체중이 줄 수는 있습니다. 팥 통조림도 효과가 있나요? 통조림 팥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부기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삶아서 드세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화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보다는 유아기 이후부터 소량씩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호박, 율무, 현미, 보리 등이 잘 어울립니다. 모두 몸의 흐름을 돕는 식재료들입니다. 실제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 외출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저녁에 짜게 먹은 다음 날은 눈이 거의 떠지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부었습니다. 약을 드시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팥물을 일주일에 4번 정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차부터 조금씩 아침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몸이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3번 유지하는 정도로 조절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40대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자주 회식을 하고 야근이 잦았습니다. 배가 나오고 얼굴이 둥그러지면서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체중 관리를 권했습니다. 이분은 점심 식사를 팥밥으로 바꾸고 저녁에는 가볍게 팥죽을 드셨습니다. 운동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3개월 뒤 체중이 5kg 줄었고 얼굴선이 뚜렷해졌으며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팥이 직접 살을 빼준 건 아니지만 몸이 가벼워지니까 운동을 더 하게 되고 그게 선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30대 임신부 이야기입니다. 임신 7개월 무렵부터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2배로 부어 신발을 신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은 짜게 먹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하셨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팥물을 권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컵씩 천천히 마셨더니 일주일쯤 지나자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팥죽을 먹으면서 회복이 빨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70대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어서 음식 조절이 까다로우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다리에 힘이 없고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탕을 전혀 넣지 않은 팥물을 하루에 반 컵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체크를 해보니 팥물을 마셔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화장실도 더 편안하게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이겁니다. 팥은 극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확 빠지고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돕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꾸준히 먹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팥은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겨운에 쌓인 것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팥물을 따뜻하게 마시면서 몸의 흐름을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봄나물과 함께 팥밥을 지어 먹으면 계절의 변화에 몸이 잘 적응합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 몸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팥을 차갑게 식혀서 시원한 팥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단, 얼음을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니 살짝 시원한 정도로 마시세요. 가을에는 여름 동안 지친 몸을 추스르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밤과 팥을 함께 넣어 영양을 보충하면서 몸을 정리하는 팥밥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팥죽이 제격입니다. 특히 동지 무렵에는 온 가족이 모여 팥죽을 끓여 먹으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좋은 팥을 고르는 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이 균일하고 깨지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광택이 있고 색이 진한 붉은색을 띠는 팥이 좋습니다. 오래된 팥은 색이 바래고 표면에 주름이 생기니 피하세요. 팥은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삶은 팥은 냉장 보관하면 사나흘, 냉동 보관하면 2, 3개월 정도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저녁에 팥물 1컵으로 시작합니다.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양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2주차에는 주 2, 3회 팥죽이나 호박 팥죽을 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한 그릇 드시면 됩니다. 이때쯤이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3주차에는 몸 상태를 보면서 양을 조금씩 조절합니다. 붓기가 많이 줄었다면 횟수를 줄이고 아직 변화가 적다면 조금 더 꾸준히 드셔도 좋습니다. 4주차에는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습관을 굳힙니다. 이제는 팥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시기입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팥물이나 팥밥을 자연스럽게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팥이 부담스럽다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원할 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음식이 되면 그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팥은 약이 아닙니다. 팥은 몸이 무거워질 때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게 도와주는 아주 오래된 음식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몸이 힘들 때마다 팥을 찾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지만 꾸준히 조용히 몸을 돌봐주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역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부어 있다면, 저녁에 신발을 벗었을 때 발등에 자국이 남아있다면,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싫어진다면 한번 팥을 생각해 보세요. 부엌 한쪽에 팥 한 봉지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천천히 끓여 드세요. 그렇게 조금씩 꾸준히 몸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몸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의 부엌에 팥 한 봉지가 놓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몸이 더 편안해지는 또 다른 식재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